청년들은 독도와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국내 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뤄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만주로 들어가기 대략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화면들은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만주 4,300km를 달렸던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에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그때 다녀왔던 저를 포함한 45명은 이렇게 600여 쪽이 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북원대학인 제가 진행을 하고 당시에 대한민국 자연생태체험연구회 그리고 전북교과통합체험학습연구회 두 연구회가 연합으로 해서 장장 9박 10일 동안 다녀왔던 대장정의 기록입니다. 다시 10년 정도 지나서 그 현수막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다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만주를 다녀왔는데 그 뒤로 코로나가 창궐해서 멈췄습니다. 다시 이제 2024년 10월
독립운동 기행단을 꾸려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6월 29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사전연수를 진행을 했는데 하루 종일 했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어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미리 가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주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버스에 탑승해서 다니다 보면 경황이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지역들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 미리 가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동해나 서해, 남해, 그리고 한반도, 만주 일대,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 그리고 몽골공화국이 지금 여기 보이고 이게 지금 바이칼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땅덩어리가 보이게 되고 일부 동남아시아도 보이는 지도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도는 길림성 지도입니다. 길림성 지도인데 현재 보면은 이쪽이 지금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의 장백현이고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여기가 백두산이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화령시고 이쪽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두만강이 돼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현재 이곳의 이 지도는 길림성의 지도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고대사의 재정립, 그리고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과 통일 한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만주대기행, 아직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7박 8일 일정을 화면을 통해서 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곳이 7박 8일 동안 다니는 여정로인데요. 심양에서 도착해가지고 단동을 거쳐서 관전, 환인, 신빈, 통화, 그리고 화룡, 용정, 부문, 도나, 길림, 무순, 심양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본래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 요동반도 대련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흑룡강성의 하얼빈까지 올라가서 길림으로 내려와서 다시 대련에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는 9박 10일로 이 일정을 소화해냈지만 이번 2024년 여정로에서는 아랫부분의 해성과 대련 일대가 빠지고 윗부분의 두만강 이 훈춘 중국의 훈춘 일대 두만강 하부 쪽과 그리고 목담강 그리고 흑룡강은 빠져서 중간 부분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양에 도착해서 단둥으로 와서 환인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환인에서 이 평정산, 신빈, 그 다음에 영릉, 왕천문 거쳐서 통화에 가서 2박을 하고요. 통화에서 합리화 신흥무관학교 자리를 갔다가 백두산 북파를 가서 화룡에서 3박을 하고 그리고 화룡에서 용정, 명동, 연길, 도문에서 도나에 가서 4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나의 발해의 유적지를 돌아본 뒤 길림으로 넘어가서 우리 독립운동의 성지에 해당이 돼요. 길림이. 그래서 길림에서 5박을 하고 매하부를 거쳐서 무순으로 내려온 뒤에 심양에서 6박을 하고 다시 다음날 무순의 일부 지역 돈 뒤에 심양 지역 돌고 7박을 심양사 합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이제 마지막 홍산 요하 문명이나 우리의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정가화자 유적 그리고 병자호란과 관련된 지난번 드라마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연인 드라마의 배경지인 심양의 이 노예시장터나 또 청단 그 외에 이제 사만산두비 이런 곳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월 29일 우리가 심양에서 단동으로 내려오면 바로 압록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핵심은 압록강은 흐른다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현재 압록강과 고대 압록강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이 제대로 독립을 해야 우리의 이 독립운동이 역사로부터 또 실제로 남과 북의 분단이 극복해서 통일로 가는 그 종착점까지 가야 우리의 민족사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의 역사부터 접근하는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압록강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수많은 외국, 우국 독립지사들이 만주로 넘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압록강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압록강변에 있었던 아일랜드계 영국인,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 내륙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만주나 또 상해, 중국 내륙 쪽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 한복판의 상징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지 루이스 쇼 선생입니다. 그래서 조지 루이스 쇼 선생이 운행했던 이북양행터를 압록강변에서 우리가 찾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만주 독립운동사의 꽃은, 활짝 핀 꽃은 어찌 보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산리 대첩의 꽃이라는 걸 피우게 밑바탕이 된 게 바로 사실은 1907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신민의 결성입니다. 그 신민의 결성부터 경설국치 이후에 만주로 건너가서 해외 무장 독립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독립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독립 이전에 대일항쟁, 무력항쟁을 통해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런 전략, 실질적으로 독립투사들을 길러내는 무관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중점에 두고 해외 망명기지를 우리 선각자들이 건설을 했는데, 그 상징성이 신민회로부터 바로 신흥무관학교로 연결되고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바로 길림의 의열단이나 아니면 청산리 전투로 연결되는 정신적, 또 군사의 이 인적, 그런 전투력, 이런 모든 거를 뒷받침해 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가보는 것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우당위형의 육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압록강을 건넌 여러 독립지사들 중에는 특히 국내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해다가 경설국치 이후에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을 전개합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인 학파를 내려면 바로 경기도 양평, 그리고 춘천, 제천 이 일대에서 활동을 했던 화사학파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사학파의 문화생들이 국내 항일의병전쟁 뒤로 만주로 이어가서 무장 독립전쟁을 이끌어가는데, 그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바로 의암 유인석 선생입니다. 의암 유인석 선생과 또한 그 재정관이었던 외당 유홍석, 이 두 분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외당 유홍석의 아들이 유재원입니다. 그 유재원의 부인이 윤희순인데, 이 윤희순 의사는 바로 춘천에서 여성의병장으로 많이 알려졌고, 요즘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은 환인에 주 중심을 두고 환인, 그리고 무슨 신빈, 평정산, 그리고 영릉, 왕천문,
이 일대를 주 의뢰로 하게 되는데 여기의 핵심은 바로 환인이 세웠던 동창학교가 있어요. 이 환인의 동창학교는 밀양 출신인 이 윤세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동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 대종교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대종교의 역할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그 큰 비중에 비해서 후손들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종교의 이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주 독립운동사를 다니면서 대종교에 대한 역할을 좀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흔적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정산에 있는 의암 유인석 선생의 기념원이라든지 또 윤희순 의사가 처음에 가족을 데리고 망명한 곳, 그곳이 평정산인데 그곳이 들어있고 그리고 192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사의 꽃이 신흥무관학교로부터 이어져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로 가는 거라면 1930년대 만주에서의 우리의 독립운동사의 특징은 바로 이 조선혁명당의 조선혁명군, 그 혁명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양세봉 장군이 주도한 이 조선혁명군의 항일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30년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31년 9월 18일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만주 지역을 점령한 뒤에 1932년에 만주 괴뢰국을 세우기 때문에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이 만주국과 일본의 일만 합작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주와 일본군의 이 군대가 이 만주 일대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또 초토화를 벌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중국 내륙으로도 많이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런 옮겨가는 사이에서도 이 만주 일대에 있었던 조선혁명당의 혁명군의 이 양세봉 장군을 포함한 우리 민족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만주 괴뢰군과 일본군의 연합 세력에 맞서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환인과 신빈 그리고 왕청문 일대에서는 바로 이 조선혁명군 사령관이었던 양세봉 장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압록강에서 이 환인 통화로 이어지고 통화에서 연변 자치주에 해당되어 있는 용정에서 이 명동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제가 작가 조정래가 쓴 소설 아리랑, 그 아리랑의 만주 배경지 부분을 연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조정래는 바로 이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큰 축을 물론 양세봉 장군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이 사회주의 계열이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 이 동북항일연군을 끈질기게 다루게 되죠. 그래서 작가 조정래의 의도가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없던 시절에 이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여러 독립지사들이 사상적으로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고 또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고 또 그 둘이 아닌 아나키즘을 쫓아간 그런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사상이나 이념, 주의 관계없이 올곧하게 제대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대에 있었던
양세공장군을 기술한다거나 아니면 동북 항일 연군을 표현해내는 것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 오산봉이라든지 또 필려라든지 그 많은 김제의 홍산 내리와 내촌과 외리 마을에서 출발해서 군산으로 이어서 만주로 갔던 주인공들을 바로 이 만주벌판의 동북 항일연군에 연계시켜서 활동하는 걸로 그려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이 3일째는 바로 이 통화에 있는 광하진의 합리하라고 하는 이 혼강의 지류하천, 혼강이라고 하는 강의 지류하천이 바로 이 합리하인데, 이 합리하변에 두 번째 이 신흥 무관학교 자리가 있어요. 원래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아현 삼원보 대고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거기에 경학사를 운영하면서 하다가 다시 이제 우당 이혜영 선생과 이 원세계 중국 이 원세계와의 협상을 통해서 보다 중국 사람들과의 충돌이 적은 좀 깊은 곳에 이 통화의 광화진의 합리하변에 무관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곳으로 이제 두 번째 이동한 곳인데 바로 이곳이 이번 우리가 가는 독립운동사의 한 중심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다시 1919년 좀 후반부에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곳에서 산을 넘어서 고산자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가는 길에서는 고산자나 삼원보의 이 대구산은 가지 못하지만 합리하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 자리, 신흥 강습소 또는 신흥충 이곳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차를 달려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백두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8월에 우리가 백두산 북파를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의 기운이 모여서 천지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1일이 사실은 이번 7박 8일 중에서 가장 일정이 길고 많은 곳을 다니게 됩니다. 이번에 가게 되는 지금 교재인데요. 이 교재에서 8월 1일자를 보게 되면 하나 8월 1일자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22개의 꼭지로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날은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7박 8일 중에서 가장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간도로 상징되는 이 연길, 용정, 그 다음에 도문, 안도연, 왕천문, 도나, 활용 이 일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애정으로 다녀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제강점기의 소설이었던 신혼의 상록수라고 하는 이 소설과 연상시키면서 바로 이 용정의 동편에 있는 육도화를 따라서 펼쳐지고 있는 장제촌이라든지 이 일대 명동촌은 바로 이 상록수의 개념이라고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간도를 개척했던 경술국치 이전부터 1800년대 후반에 넘어가서 개척했던 사람들부터 출발해서 오늘날의 이 용정의 독립운동사의 상징성,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이 용정에 있었던 3.13 만세운동이라든지 또 15만원 탈취 여가라든지 아니면은
인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송몽규라든지 또 윤동주 그 외에 여러 이 독립지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15만 탈취 의거에 참여했던 유gin들 이분들의 이 의로운 투쟁과 희생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넋을 참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동의 오현을 만나보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고 그 오현 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 규암 김약원 선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약원 선생을 포함한 명동촌을 개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핵심이 되고 그리고 1906년에서 7년, 8년 이 시기에 있었던 고제 이상설 선생이 만들었던 바로 이 서전서숙, 이 서전서숙은 훗날 명동학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전서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로 가서는 연길에 꼭 우리가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연변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왜 이 연변박물관을 제가 여러분들과 꼭 가려고 하냐면 이 연변박물관에는 바로 이 정효공주의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효공주의 묘비는 대진국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위치, 위상, 특히 중국이 당나라 발해국으로 인식하면서 지방정권으로 지금 둔갑을 시켜서 중국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 연변박물관의 정효공주 묘비는 바로 이 발해가 황제국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단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길에 가면 연변박물관에 꼭 들어가서 이 정효공주 묘비를 봐야 합니다. 8월 2일은 이제 도나로 넘어갑니다. 이 도나는 어찌 보면 올곧이 그 발해, 대중국 발해에 관련된 유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곳은. 그래서 동무산, 오동성, 그리고 육정산 이렇게 또 24개서 이러한 발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곽이나 성터 또는 유물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도나에서 이동해가지고 바로 길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림의 도착 시간을 봐서 고구려와 부여가 중첩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용담산입니다. 길림의 송화강 동편에 있는 용담산인데 그 용담산에 고구려 산성이 있고 그 근방에 부여의 성으로 보고 있는 또 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길림에 도착하면 고구려 용담산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길림에서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결성했던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의 역할, 목사님이었지만 독립운동가로서도 크나큰 족적을 남긴 분이시고 또한 김일성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이 시기에 길림의 육문중학교를 다녔는데 길림에서 그 학교를 다닐 때 손정도 목사가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 선생과 관련된 대동공장 유적지를 포함하고 그리고 길림에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바로 뭐냐면 길림시박물관. 그러니까 길림성의 길림성 박물관은 장춘에 있지만 길림성 길림시의 박물관은 길림시에 있습니다. 길림에. 그래서 이 길림 박물관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부여의 유적, 고구려의 유적, 발해의 유적 등 우리의 이 고대 국가들의 유적들을 한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길림에 가면 우리의 역사이면서 이거를 쉽게 볼 수 없는 발해나 또 부여, 또 고구려 이런 국가들의 유적을 우리가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어느덧 벌써 7일까지 오게 됐는데 이 길림에서 이제 매화부를 거쳐서 무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순에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무순 감옥이 또 하나의 중심적인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 무순 박물관은 무순 감옥은 전범들을 가두었던 그런 감옥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전범들을 가두었던 감옥인데 그 바로 이 무순은 윤희순 의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윤희순 의사와 사돈이었던 음성국 독립지사 그리고 그 음성국 독립지사의 딸을 바로 이 같은 독립 동지였던 윤희순 의사의 아들이었던 유돈상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또다시 그 윤희순 의사를 따라가는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주제 한 꼭지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양의 근처에 있는 이 무순에 관련된 우리 독립운동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고 심양에 와서 먼저 홍산 노안문명을 다루고 있는 문영성 박물관 그리고 우리의 이피파양봉검이 출토가 되어 있는 심양의 혼강에 가까운 호나강변에 가까운 정가화자 유적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화자 유적지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출토된 비파양봉검들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전날과 마지막 날 부분은 제가 병자호란사와 연관된 유적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과 관련돼서 특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세자관 그리고 병자호란을 불러오게 하는 1636년 3월 11일경에 심양 천반에서 있었던 청황제의 즉위식에 있었던 조선 사신단의 처신 이런 부분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 포로들이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팔려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심양의 남탑 공원 주변인데 그곳에도 가게 되고 또 당시 병자호란을 불러오게 한 경직된 조선 신하들, 학자들 또 사대부들의 그런 처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전론 아니겠어요? 주전론. 그러니까 척화를 부르짖으면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끝까지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막사가 있는데 홍익한 윤지모달제를 말합니다. 이 홍익한 윤지모달제가 심양으로 끌려와서 다 처형이 되는데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가 사만선두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호나변에 있는데 그곳까지 포함을 해서 병자호란은 과거의 역사지만 오늘 지금 이 시대의 동북아의 정세나 세계의 정세와 똑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심양 현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다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교훈을 얻어오냐 그거를 하려고 제가 이 항목을 넣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